자, 그럼 마저 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부터는 41번부터 60번까지는 주로 이제 전기 설비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요번 시간 같은 경우는 20문제 전체 다 한 번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암기를 할 만한 부분은 빠르게 넘기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만한 부분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4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자가용 전기설비의 보호개전기 종류가 아닌 것은 뭐냐라고 하는데, 자가용 전기설비, 자가용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자동차 말고 자가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뭔가 전기설비가 있는데 정전이 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좀 많이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전원을 갖다가 상용전원을 끊어서 비상전원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저희가 자가용 전기설비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가용 전기 설비에서 보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보호 계전기 종류를 갖다가 저희 여기서 물어봤는데, 첫 번째 과전류 계전기, 두 번째 과전압 계전기, 세 번째 부속 전압 계전기, 네 번째 부속 전류 계전기가 있어요. 자, 부속 전류 계전기가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암기를 좀 해주시고, 과전류, 과전압, 부속 전압 계전기 정도만 저희가 이제 보호 계전기로 저희가 사용한다라는 내용 정도로 저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41번 정답은 그래서 4번 부속전류 계전기가 된다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자, 42번 볼게요. 자, 42번 애자사용공사에서 전선의 지혜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형제의 밑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몇 미터 이하인가? 라고 했어요. 자, 조형제라고 하는 거는 건물 같은 그런 조형물, 조형물이라는 거는 이제 그 땅에 서 있는 그런 건축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건물들의 일부라 보시면 돼요. 그런 건축물의 부분에 밑면이나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이 전선을 갖다가 얼마를 갖다가 띄어서 설치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 얘기가 되는 거죠. 애자를 갖다가 공사를 할 때.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2m 이하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2m 이하. 그래서 정답은 요 같은 경우는 2번이 되겠죠. 자,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불연성 먼지가 많은 장소에 시설할 수 없는 옥내 배선공사 방법이 뭐냐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암기사항이긴 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세 번째, 두께가 1.2mm인 합성수장 공사라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가 틀렸는데 2mm 이상인 그런 합성수지관을 이용할 때 저희가 불연성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도 시설할 수 있다고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답이 3번인데, 조금 아시면 괜찮은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웬만하면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어느 곳이든 사용 가능한 공사한 법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저 일반적으로 2개를 갖다가 저희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3개도 좀 약간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합, 금, 캐라고 해서 합성수지항공사, 금속관공사, 케이블공사. 그래서 여기 있는 금속관공사, 케이블공사 같은 경우는 어느 공사 방법이든 간에 전부 다 통용되는 거라고 저희가 보시면 돼요. 어떤 장소든지 간에 사용 가능한 공사 방법, 금속관 케이블이 무조건 사용 가능하고, 합성수지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같은 문제가 딱 그런데 1.2mm라고 해서 이렇게 좀 약간 속임수로 주는 거죠. 합성수지관이라 해서 100%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걸 내용을 보시면 되고, 웬만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얘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공사가 가능한 그런 공사 방법이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때요. 많이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벤치로 절단하기 힘든 굵은 전선의 절단에 사용되는 공구는 뭐냐라고 했어요. 파이프 렌치 같은 경우는 일단 뭐냐, 파이프를 갖다 잡아주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파이프 커터. 파이프 커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관을 갖다 자를 때 쓰는 거죠. 배관을 자를 때 쓰는 거다. 전선을 자를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클리퍼가 바로 이제 굵은 전선을 갖다 자를 때 쓰는 건데, 현장 용어는 주로 이제 그 일본식 발음이긴 한데 같다라고 얘기해요. 같다. 원래 그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뭐예요? 커터가 되죠. 커터인데,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이제 그 현장에 있던 이제 선배님들께서 같다라고 이제 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클리퍼라고 하는 걸 가져가야 되는데, 굉장히 큰 그런 사진으로 띄워드릴 건데 굉장히 커다란 그런 그 이제 그 커터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좀 형용하기 좀 약간 힘든데 사진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막 그 잘라 쓰는 거 있어요. 가지치기 할 때 주로 보는 그런 거.
네. 근데 거기서 대가리만 좀 더 작은 그런 모양의 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4번은 일단 요 클리퍼가 정답이 되고, 네 번째 와이어 게이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와이어를 갖다가 뭐예요? 두께를 갖다 굵기를 측정할 때 쓰는 게 바로 와이어 게이지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게이지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뭐냐면은 어떤 걸 갖다 측정할 때 사용을 하는 측정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구에다가 붙여주는 게 저희가 게이지가 돼요. 게이지. 자, 44번 그 정답은 클리퍼가 되고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45번 문제. 자, 45번 문제는 연선 결정에 있어서 중심 소선을 뺀 층수가 2층이다. 소선의 층수는 총수 n은 얼마인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원래 공식이 있긴 해요. 원래 뭐냐면은 여기도 써있긴 한데 소선의 총수라고 하는 거는 3n에다가 n 플러스 1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 더하기 1을 갖다가 저희가 써주는 걸로 식을 표현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문제에 나온 2층을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문제가 풀리긴 하지만 이거 굳이 공식 외우지 마세요. 제가 이거 좀 쉽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가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볼게요. 소선 중심선 빼고 자 1층부터 생각해 볼게요. 중심선을 제외하고 1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릴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자, 여기가 중심 소선이라 치면은 똑같은 굵기의 선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포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붙여서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있는 요 층수를 갖다 개수로 생각할 때 몇 개예요 지금? 6가닥 되는 거 보이세요? 그죠? 6가닥.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 2층을 한번 볼게요. 2층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선을 갖다 쭉 이어서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 연장선에다 그대로 똑같이 하나씩 더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더 그려주고 그 다음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하나씩 더 끼워서 그려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럼 요 같은 경우는 개수를 볼 때 지금 자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약간 색깔을 다르게 해서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가닥이었냐면 6가닥이었어요. 근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저 얼마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개수를 세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하나씩 더 넣어준 거죠. 그죠? 그럼 6개에다가 6개를 더 넣어준 거니까 여기 바깥쪽 같은 경우는 12가닥이에요. 12가닥 12가닥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이거는 근데 다 그리지 않을 거예요.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3층의 경우는 여기 겉에 있는 요 부분이 몇 개가 되는지를 충분히 눈치를 빠르게 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중심선에서 이 겉부분 맨 처음에는 6가닥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뭐였냐면 12가닥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는 여기 같은 경우는 몇 가닥이 되는 거예요? 6, 12, 그 다음은 얼마? 18이 되겠죠. 18이 된다고. 6의 배수로 늘어난다는 게 특징이에요. 6의 배수로. 그래서 자 전체 가닥수로 생각할 때 1층 같은 경우는 가운데 소선 한 가닥에다 플러스 6가닥 하니까 얼마? 7가닥. 요 같은 경우는 가운데 소선 한 가닥에다가 안쪽에 있는 거 6가닥, 두 번째 있는 거 뭐예요? 12가닥이죠? 이렇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더해주게 되면은 19.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얼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 더하기 겉에 안쪽에 있는 거 6, 그 다음에 있는 거 12. 그 다음 얼마라 했어요? 60 더해지는 거니까 18이 된다는 거예요. 18.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요거는 19에다가 18 더하면 되니까 37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37.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 요 하나하나를 층이라 할게요. 한 층이 늘어날 때마다 몇 배수씩 늘어난다? 6의 배수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의 배수씩 증가한다는 거. 6의 배수씩. 그죠?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선의 층수가 5층이라고 할게요. 그럼 당연히 똑같겠죠?
자 1층부터 시작하면 1층이 6이었죠. 2층은 그럼 6 더하면 되니까 12, 3층은 18, 4층은 24, 5층은 얼마예요? 30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굳이 이 공식을 갖다가 외워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찍는 목적은 이런 설비 같은 유형의 문제에서 이런 공식을 갖다가 암기하는 거를 좀 최소한으로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이런 약간의 팁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찍는 강의니까 한번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좀 유심히 같이 보시면은 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갖다 푼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문제를 보시면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사진 띄워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층수가 2층이라 했어요. 층수가 2층. 자, 2층인 경우에 소선의 전체 개수는 몇 가닥이 되는 거 그러면 19가닥이 된다라고 제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그래서 3번입니다. 3번. 작업보다 알만하죠. 그죠? 이러한 패턴을 갖다가 저희가 아시면은 문제를 풀 때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자, 46번.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종별 접지 공사가 폐지가 되면서 없어지면서 이제 그 접지 개통 방식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접지 개통 방식이 TN 접지, TT 접지, IT 접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이 여기 앞자하고 이 뒤에 있는 자가 각각 의미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기회가 될 때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대표적인 이 접지 개통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로 저희가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N, TT, IT 제외한 걸 보면은 정답이 3번이 되죠. IN 방식은 없는 방식이다 라고 저희가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교류 차단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 차단기 약호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억을 하시면 많이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CB라고 하는 차단기 약호가 뭐냐면 여기 이제 C가 서킷, B가 브레이커예요. 회로를 갖다가 부수는 애라는 소리인데 부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뭐냐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회로를 갖다 끊어주는 애다라고 하기 때문에 CB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차단기가 돼요. 차단기.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앞에다가 뭐를 붙이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요걸 갖다 지칭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GCB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G라고 하는 건 가스가 돼요. 가스. 그래서 가스 서킷 브레이커에서 가스 차단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 무슨 가령 예를 들어서 ACB. ACB라는 거는 뭐냐면 기중 차단기예요. 그냥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회로를 갖다가 끊는 순간 끊거나 그럴 때 순간적으로 이제 그 아크라고 하는 스파크도 굉장히 센 그런 전압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전압을 갖다가 일반 대기 중에 있는 그 공기로 끊어주는 녀석이 바로 요 기중 차단기 ACB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또 CB라고도 얘기하긴 하는데 BB라고도 얘기해요. BB. 그래서 ABB는 뭐냐면 에어블래스 브레이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공기 차단기예요. 아니 그럼 여기서 이 두 개가 기중하고 공기하고 같은 대기 중에 있는 공기 같은데 뭔 차이냐? ABB라는 건 블라스트가 뭐예요? 세게 팍 하고 내뿜어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공기를 내뿜어서 저희가 이제 그 차단해주는 거라는 거죠. 압축 공기가 된다. 압축 공기.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차단해주는 게 ABB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MBB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마그네틱 블로워 브레이커라 해서 이제 자기장을 이용해서 끊어주는 차단기다라 해서 자기 차단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좀 있다고 내용을 보시면 되고 하나 또 있네요. 자, V10이라는 게 있죠. V10. V10이라고 하는 거는 V가 뭐예요? 진공을 의미하는 거죠. 베큐움이기 때문에 진공을 이용해서 차단을 갖다 해준다 해서 진공 차단기라고 저희가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차단기 정도만 저희가 알고 계시면은 기능사 수준에서는 충분히 좀 내용을 많이 아시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근데 거기 이제 보시면은 HSCB라고 있어요. HSCB. HSCB라는 건 저희가 전기에 쓰는 게 아니고 철도 쪽에 쓰는 고속도 차단기예요. 하이 스피드 서킷 브레이커 해가지고 고속도로 끊을 때 쓰는 차단기가 HSCB가 되는데 주로 철도 쪽에 저희가 쓰는 거기 때문에 얘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 볼게요.
자, 옥내 배송공사 작업 중 접속하면 뒷꼬리 접속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뭐냐? 뒷꼬리 접속이라면 자연스럽게 같이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와이어 커넥터예요. 와이어 커넥터.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박스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전선을 갖다가 조인을 한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전선을 조인한다 할 때 여기다가 이제 뭐를 갖다가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전선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커넥터를 갖다가 제가 연결해 주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뭐다? 와이어 커넥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와이어 커넥터를 갖다 끼우기 위해서 전선을 꼬아주는 그런 접속 방법을 뭐라고 한다? 쥐꼬리 접속이라고 한다. 해서 와이어 커넥터하고 같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쥐꼬리 접속이죠. 같이 내용을 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9번 문제 볼게요. 부하용량 10kVA 초과 시 일반적으로 학교 건물이나 은행 건물 등 강선 수용률이 얼마냐라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암기사항이에요. 좀 어쩔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아파트, 기숙사나 여관, 호텔, 병원 같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률이 10kVA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50%를 갖다가 수용률을 갖다가 적용해주게 되고 사무실이나 은행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수용률을 갖다가 70% 정도로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요거는 70%가 돼. 70%.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는 것만 저희가 내용을 그냥 참고해서 넘기시면 되겠고, 자, 50번 문제 볼게요. 사용전압 15kV 이하의 특과 가운데선로의 중성선의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 1km마다의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 저항값은 몇 옴 이하로 해야 되는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접지선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땅에다 꼽잖아요. 그죠? 그런 그 접지한 지점 같은 경우는 300옴 이하가 돼요. 300옴. 근데 1km가 넘어가는 지점에서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30옴 이하가 돼야 됩니다. 30옴 이하. 정답이 요거 같은 경우는 30옴이 돼요. 30옴. 이건 암기사항이니까 꼭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51번도 마찬가지로 암기사항 문제입니다. 저압 크레인 또는 호이스 등의 트롤리선을 애자사용공사에 의해서 옥내 노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트롤리선의 바닥에서 최소 높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는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3.5m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2번. 자, 약호에 관한 문제네요. 이런 약호에 관한 문제는 제가 좀 가급적이면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 하는데, 왜냐면은 나중에 기사나 이제 그런 자격증을 따더라도 이 약호에 대한 명칭은 웬만한 문제로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좀 가급적이면 다 설명을 드리려 하는 거예요. 자, 계기운 변력이 약호로 갖다 물어봤는데, 자, 거기 지금 보시면 이제 CT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나요? WH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CB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DS라는 게 있죠. DS. 그죠? 자, 약호에 대한 게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설비 관련 문제도 좀 잘 나오고 나중에 기사를 가서도 단순하게 기사 실기에서 이런 약호에 대한 걸 물어보는 문제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그래서 자, 보시면 CT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요게 이제 계기용 변력이죠. 변력이에요. 계기용 변류기가 되는데 뭐의 약자냐면은 커런트 트랜스포머예요. 그래서 변류기, 전류를 갖다가 바꿔주는 애다라고 저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앞에 보통 계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전압계나 전류회 같은 그런 그 전압에 전류를 받는 그런 그 기구들이 있죠. 그런 기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런 전력 라인에서 보니까 특고압 같은 22,900V나 15만 4,000V 같은 그런 이제 특고압 선로에서 이 단순히 전압계 전류계를 갖다가 단순히 사용하게 되면 이 기구가 터질 수 있는 거죠. 터지거나 이제 불에 타거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CT라든지 같이 좀 알아주면 좋은 게 PT라고 하는 게 있어요. PT. PT라는 거는 이제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PT나 CT를 이용해가지고 전압이나 전류를 다운을 시켜서 전압계 전류의 값을 측정을 해주는 게 바로 이러한 계기용 기구들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계기용 기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용할 때 이렇게 앞에 계기용을 붙이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 CT라고 하는 애는 계기용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생략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CT라고 하면은 변류기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계기용 변류기라고도 생각하셔도 충분히 문제없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WH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W라고 하는 게 단위가 뭐였어요? 전력이었죠. 전력. 그 다음에 H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에요. 그럼 전력과 시간을 곱해준 게 뭐였냐면 전력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량을 갖다 측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WH라고 하는 거는 전력량계를 갖다가 의미를 하게 됩니다. 전력량계가 돼요. 자, 그럼 C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이거는 차단기, 서킷 브레이커. 자, DS라는 건 뭐냐면은 디스커넥팅 스위치라 해서 회로를 갖다가 단순히 끊어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달로기라고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달로기라 얘기를 해주게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LA라든지 뭐 LS라든지 뭐 이제 ASS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약호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기능사 수준에서는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넘기도록 하고 이 정도만이라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53번 문제. 자, 가공저솔로의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 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 이르는 가공전선은 뭐라고 하는가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가공저솔로의 지지물, 전주라고 하는 거죠. 전주에서 어떤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 장소, 집이나 건물 같은 쪽으로 바로 간다는 거죠.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전주에서 지지물에서 이제 뭐로 가는 거예요? 건물로 바로 가는 거죠. 이런 거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은 가공 인입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갖다 해주게 된다는 거 기억을 좀 잘 해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건물에서 건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건물에서 건물로 가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연접 인입선이라고 얘기를 갖다 해주게 되는 거죠. 내용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정답이 가공 인입선이 정답이 돼요. 그죠? 자, 54번 문제 볼게요. 5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간선의 허용전류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로 잘 나오죠. 자, 54번 문제. 자,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의 전격전류의 합계가 100A인 경우에 간선의 허용전류가 몇 A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해야 되는가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동기 전격전류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주게 되죠. 전동기의 전격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50A를 갖다가 초과하는 경우와 50A를 갖다가 넘지 않는 50A 이하인 경우로 저희가 이제 내용을 잡아줄 때 이때 간선의 허용전류를 갖다가 볼 때 간선의 허용전류라는 거는 간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간선이라는 거는 모선에서 분기되는 그런 전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모선보다 조금 더 약한 경우에 전류를 흘려주는 그래도 확실히 센 그런 그 전류를 흘려주는 전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라인이다. 그래서 이런 간선을 갖다가 볼 때 이 간선에 흘릴 수 있는 전류치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동기 전격 전류가 50A를 넘기게 될 때는 이 전격 전류 값에다가 얼마를 갖다 곱을 해주게 되냐면 전격 전류 값에다가 1.1배에 해당하는 전류 값을 무사히 잘 흘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간선을 갖다 써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50A를 넘기지 않는 경우는 이 전격 전류의 몇 배까지 되냐? 1.25배만큼의 전류를 갖다 흘려줘도 충분히 이제 그 전선에 별 무리가 없게 잘 흐를 수 있는 그런 간선을 갖다 써줘야 한다라는 걸로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동기 전격 전류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100A라고 했어요. 100A. 그죠? 100A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50A를 초과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간선의 허용전류라고 하는 거는 얼마가 되냐면 100A에다 얼마로 곱한다? 1.1배로 곱한다. 그래서 110A의 허용전류치를 110A의 허용전류로 갖다가 무사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굵기의 간선을 써줘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55번 문제 볼게요. 자, 동전선의 직선 전속은 몇 스퀘어 이하의 전선인가 했는데 저희가 이 접속 방법에 대한 게 두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초이스 접속과 그 다음에 브리타니아 접속이 있어요. 자, 트위스트 접속 같은 경우는 이 단면적이 6스퀘어 이하 6스퀘어 이하의 가는
단선을 갖다 저희가 접속할 때 쓰는 게 트위스트 접속이 되는 거고, 브리타니아 접속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지름이에요. 자,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굵기 단면적을 기준으로 잡지만 브리타니아 같은 경우는 지름 3.2mm 이상의 굵은 단선을 갖다가 접속할 때 이때 저희가 브리타니아 접속을 쓴다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위스트 접속이기 때문에 얼마야? 6스퀘어가 되는 거죠? 정답이 2번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6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롭고 점검이 가능한 은폐 장소에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 곡률 반지름은 이존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문제 같은 키워드는 뭐냐면은 이 제거 같은 게 이제 자유롭다,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 경우와 자유롭다는 그런 키워드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자유롭다고 하는 경우라면은 어떤 경우가 되고 자유롭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냐라고 볼 수 있는데, 자유롭지 않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곡률 반경이 이 내경 안지름에 6배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그 내용이었죠. 실기에서도 심지어 이거에 대한 기준으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곡률 반지름은 내경에 6배 이상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기반이 되는데, 자유롭다고 하는 요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얼마냐면은 이때는 이 내경의 3배입니다. 3배. 3배 이상이 나오면 된다는 걸로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 자, 5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것도 똑같은 약호 문제가 되는데, 자, 약호 문제도 한번 또 보도록 하죠. 57번. 5개월 비닐자연자선 약호가 뭐냐라고 얘기인데, 저희가 여기서 좀 알면 되는 건 뭐냐면은 OW 전선하고 DV 전선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NR 전선도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요 3개 정도는 저희가 좀 아시면 좋겠죠. 그래서 OW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이에요. 아웃도어 웨더프루프의 약자가 됩니다. DV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D가 이제 드랍이에요. 해서 그러니까 옥내 건물 안쪽으로 떨어뜨려주는 선이다 해서 그런 인인용 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주게 되고, 인인용. V는 비닐이에요. 그래서 비닐 절연전선이다. 이렇게 제가 내용을 좀 기억해 주면 되고, OW, DV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조금 더 암기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NR 전선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NR 전선은 뭐냐면은 일반용 단심 비닐 전선,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이에요. 그래서 이 3개 정도는 제가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좀 같이 좀 알면 좋은 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은 케이블 약호예요. 케이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주게 되냐면 무슨 절연 무슨 시스 케이블이다 라고 얘기를 갖다가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시스라고 하는 건 이제 겉부분을 감싸고 있는 거, 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교재 같은 경우는 무슨 절연 무슨 외장 케이블이라고도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에 들어간 얘네가 뭐를 의미하는가 라고 저희가 좀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쓰는 약호가 물론 여러 가지 더 있지만 한 4개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R이라고 하는 게 있고, V가 있고, 그 다음에 E가 있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더 있어요. 여러 가지. N 같은 경우 뭐 네온이 되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4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R 같은 경우 뭐냐면 러버, 고무가 되고, V는 비닐, 그리고 E가 이제 뭐냐면은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C가 뭐냐면 크로스잉크, 가교 폴리에틸렌이에요. 가교 폴리에틸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케이블을 갖다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CV 케이블이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앞자가 여기 앞에 들어가는 게 얘가 되는 거고 뒤에 들어가는 게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V 케이블은 뭐다? C가 뭐예요?
각유, 폴리에틸렌, 절연. V가 뭐냐면 비닐이죠. 비닐 시스 케이블이다. 각유,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가 된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럼 예를 들어 또 만약에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ER 케이블?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ER 케이블 해볼게요. ER은 뭐야 그럼? 폴리에틸렌 절연, 고무 절연 케이블. 고무 시스 케이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내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뭐 CV라고 하는 거나 VV 뭐 이런 것들이 좀 주로 나온다는 것도 좀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8번인데, 자, 경제일 비닐 전선과 한 본의 표준 길이가 얼마냐라고 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본이 뭐냐면은 이제 그 관 한 가닥, 관 하나의 표준 길이를 갖다 관 하나 한 가닥을 저희가 얘기를 할 때 한 본이라 얘기해요.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58번 같은 경우는 경질 비닐 전선관 한 본, 그냥 간단하게 한 개라고 보시면 되고, 한 본의 표준 길이는 얼마냐면은 4m가 4m.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되고, 자, 59번 문제 볼게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지중매설로를 직접 매설식으로 매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가 얼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보통 뭐냐면은, 자, 저희가 만약에 땅을 갖다가 이 땅 속에다가 이런 식으로 케이블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묻어준다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묻어준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 둘 사이의 깊이가 얼마가 되면 되냐면은 0.6m 이상만 되면 돼요. 0.6m.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로 이제 차들이 왔다 갔다 그래요. 중량물이 있다는 거죠. 압력을 갖다가 많이 받는다. 압력을 많이 받는 건 장소다. 그러면 그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멀리, 좀 더 깊게 묻어줘야 돼요. 좀 더 깊게 묻어줘야 돼요. 이때 같은 경우 얼마냐면은 1.2m 이상은 묻어줘야 한다는 걸로 저희가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차량이나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갖다 받을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1.2m 이상은 파묻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20cm 이상이니까 4번이 정답이라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 자, 60번 토지의 상황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보통 지선을 시설할 수 없을 때 전주와 전주간 또는 전주와 지주간을 시설할 수 있는 지선은 뭐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보통 지선이라는 게 있는데 지선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옆에 띄워드릴 건데, 이 지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 만약에 이런 그 저압주가 있다고 볼게요. 저압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저압선들이 이렇게 전선에 걸려있는 이런 그 전주가 저압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전력선과 하나의 중성선이 이런 식으로 해서 와 있는 이런 선이 있을 때, 자, 이렇게 네 개의 선들이 요 저압주에 걸려 있다면은 얘가 어때요? 지금 이 전선들은 이쪽 방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전주 입장에서 어때요? 얘가 버티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땅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갖다가 딱 파줘가지고 요 장력을 갖다 당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선이 있다는 거죠. 얘가 바로 요것이 바로 지선이 되는 거예요. 지선. 이게 지선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공하는 거를 저희가 보통 시선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보통 시선을 갖다 시설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설을 해주게 된다는 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선이 이런 식으로 쭉 저압주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선이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오고 있을 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양쪽의 전주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양쪽에서 똑같이 장렬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당겨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제가 앞에서 봤으니까 양옆에서 보면 옆쪽에서 보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이 전주가 약간 좀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갖다가 저희가 지탱해주기 위해서 그때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지선을 갖다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주와 전주 사이, 아니면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 집안이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이쪽에 자 여기다 지선을 설치하려 했는데 여기가 보니까 좀 약간 토지가 좀 약간 좀 많이 약해요. 집안이 약해.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무슨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늪이 있다 볼게 늪이 있다 볼게요. 자, 늪이 있을 때 지금 그러면은 자 여기다 지선을 갖다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버티지 못하겠죠. 일단 사람이 빠져 들어가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을 테고 그죠? 예, 요런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선을 갖다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이제 지주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저희가 설치해 놓은 지주. 지선이라고 하는 건 지탱해주는 선이 되는 거고 지주라고 하는 건 지탱해줄 수 있는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주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선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준 이런 지선들을 저희가 이제 뭐라 하냐? 요 지선들을 저희가 이제 바로 수평지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수평지선. 이것이 수평지선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0번까지 봤고 저희가 하나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게 있죠. 22번 문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한번 보고 이제 2014년도 1회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500V 이하의 밸브 전로의 FELV 전로의 절연저항이 몇 메가옴 이상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500V 이하의 FELV 전로의 절연저항 값은 얼마 이상인가? 자, 여기서 이 특별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죠. 특별조합. 자, 특별조합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엑스트라 로우 볼티지예요. 그래서 ELV를 저희가 이제 그 특별조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압 같은 경우는 저압의 범위는 직류냐 교류냐에 따라 이제 값이 변경이 됐어요. 종래에는 600V하고 750V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법이 한국 전기설비 규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직류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은 1500V 이하, 교류 같은 경우는 1000V 이하의 전압까지를 저희가 저압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됐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특별조합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달라요. 특별조합은 마찬가지로 직류와 교류로 해서 저희가 좀 이제 구분을 좀 지을 수 있는데 특별조합 같은 경우 직류는 120V 이하, 여기 교류 같은 경우는 이제 50V 이하, 이러한 조합을 저희가 특별조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이 특별조합의 종류가 접지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시공해 주냐에 따라서 FELV라고 하는 특별조합 시공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PELV라고 하는 특별조합 시공 방법이 있고 SELV라고 하는 특별조합 시공 방법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SELV하고 PELV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시공해 줘야 되느냐? 저희가 이 절연저항이라는 걸 측정해 줄 때 이제 저희가 사용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매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거. 여기 지금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죠, 그죠? 매거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 매거 같은 경우는 전압을 갖다 임의적으로 가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이 250V, 500V, 1000V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PELV하고 SELV 같은 경우는 이 매거의 시험 전압을 갖다가 제가 볼 때 매거의 시험 전압이 250V를 갖다가 인가를 해줄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250V의 시험 전압을 인가를 해줄 때 절연저항이 얼마가 나야냐면 0.5메가옴 이상 값은 나와야 한다라고 저희가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거를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요 PELV나 SELV 전로에다가 이제 딱 연결을 해가지고 250V 딱 가해줬다면서요. 그러면은 이 PELV나 SELV 전로 상에서 절연저항 값이 측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0.5메가옴 이상은 나와야 한다는 걸로 저희가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요 FELV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문제에서 나온 거죠. FELV라고 하는 데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500V 이하의 전압, 500V 이하의 저압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매거에 들어가 있는 시험 자료가 얼마나 했죠? 250V도 있고 500V도 있고 1000V도 있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500V 이하 장압 같은 경우는 이 매거에 있는 시험 전압 값을 얼마로 인가해 주냐면 500V를 갖다 인가해 주게 돼요. 500V를 인가해 주게 될 때 얼마가 나냐면 1메가옴 이상의 절연저항 값이 나와야 한다는 걸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ELV나 500V 이하의 저압 전로 같은 경우보다 500V 매거를 사용을 해서 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 하나가 또 있죠. 500V를 초과하는 저압이에요. 500V를 초과하는 저압 같은 경우는 이때는 매거의 시험 전압을 제가 얼마 했댔죠? 250, 500, 1000 따라서 1000V의 전압을 인가해준다. 1000V 교류가 1000V라고 했잖아요. 그죠? 교류에서 나올 수 있는 저압의 최대치를 갖다가 인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 1000V를 해서 1000V의 시험 전압을 인가해줄 때 몇 메가옴이 나야 되냐? 1메가옴 이상의 전압이 저항값이 나와야 한다는 걸로 저희가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FELV 전로상에서 나와야 되는 이 절연저항값이 얼마가 나와야 한다? 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한다는 걸로 내용을 저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21번 문제까지 해서 내용을 쫙 한번 봤고, 해서 드디어 저희가 2014년도 1회에 대한 문제들 60문제를 다 한번 싹 풀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암기를 갖다 하라고 한 유형의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제가 이제 원리를 기반으로 좀 약간 이해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렇듯 이해를 위주로 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풀리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문제풀이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잠깐 쉬셨다가 저희 또 마저 이어서 2014년도 2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4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벤치로 절단하기 힘든 굵은 전선의 절단을 할 때 사용되는 공구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벤치라고 하는 거를 왜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는 다 틀리지?